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룸이 입수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파일을 공수처에 제공한 공익신고자는 저희 JTBC에 이종호 씨가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연락되는 것처럼 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임 전 사단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그에 앞서 밤사이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기록적인 폭우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매일 사람과 차량이 오가던 이곳은 거대한 흙탕물강으로 변했습니다. 논밭은 잠겼고 길과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대문을 열어보니까 물이 무슨 뭐라 해야 되는 게 파도도 아니고 이게 무섭게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급류에 탈출 기회를 잃은 주민들. 살기 위해 어디든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도 송아지도 보트를 타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순간 불어나는 물에 제 방은 못 버티고 터져나갔습니다. 쏟아진 물은 주변 주택들을 덮쳤습니다. 약한 시골집은 부서지고 떠내려갔습니다.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군청에서 전화가 와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동네 주민들 대피시키라고. 하천 주변을 달리던 트럭은 순간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외줄에 의지한 구조대원은 사투 끝에 운전자를 구합니다. 자동차 도로를 지나던 버스 위로 무너진 토사가 덮쳤습니다. 산사태에 갇혀버린 버스를 지게차로 옮겨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물살을 견디지 못한 다리는 찢기고 주저앉았고,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나왔을 때는 교각 거의 상판까지 물이 잘름잘름했어요. 수확을 기다리던 비닐하우스는 농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농민은 물에 잠긴 밭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거 갖고 이제 먹고 사는데 이거마저 없으면은 큰일 났죠, 우리는. 일터와 터전이 무너지고 쓸려간 오늘, 곳곳에서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충청과 대구에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더 이상 물을 감당할 수 없는 댐과 보는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오피스텔 승강기가 지하에서 침수돼 50대 남성이 승강기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주민이 신고했지만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구조대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건물 앞 거리로 흙탕물은 역류하고 몰려듭니다. 지대 낮은 도로는 사람 무릎이 잠길 만큼 찼습니다. 이 물은 오피스텔 지하 계단으로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불 꺼진 벽에 붙은 비상벨은 한참을 울렸습니다. 가장 낮은 지하 주차장부터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 2층 승강기 안에서 살려달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들은 주민이 신고했지만 구조대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 손 쓸 수 없었습니다. 3시간 뒤 승강기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놀래서 내려가 봤더니, 계단으로 내려가 봤더니 1층까지 물이 좀 차 있더라고요. 양수기로 한나절 물을 빼냈지만 주차장은 진입로만 보입니다. 안에 있는 차량 20여 대는 망가져 쓸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나마 목숨 건진 게 다행이라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제 방을 넘어온 물은 아파트 주변을 채웠습니다. 계단으로 쏟아졌고 물고기가 밀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에 찬 물을 양동이로 퍼냈습니다. 갑천 수위랑 그 도로, 인도랑 똑같은 수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지하에서 빠져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충남에서 짧은 시간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곳은 서천군입니다. 비가 어찌나 세게 들이부었는지 도로 포장이 뜯겨나가고 산사태에 집이 그대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주민들이 토사에 휩쓸리고 매몰돼 숨지기까지 했는데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는 물에 잠겨 주차된 차들이 떠내려갑니다. 물살을 못 견딘 도로는 뜯겨 나갔습니다. 포장이 통째로 솟구치고 깨진 조각은 빗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충남 서천에 물폭탄 수준 비가 쏟아진 건 오늘 오전 2시쯤. 1시간 동안 내린 비만 111.5mm입니다.
날이 밝자 드러난 모습에 주민들은 한숨 쉬었습니다. 흙탕물이 안 없어져. 계속 해도 닦아내도 계속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산 아래 마을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둥이 다 뽑히고 창문과 문이 뜯겨 나갔습니다. 기르던 강아지는 흙범벅이 된 채 주인을 기다립니다. 가족 사진 꽂힌 사진첩은 집마당에 널브러졌습니다. 앞집 아주머니가 완전 흙범벅이 돼가지고 119 신고 좀 해달라고 하면서 해서 쓰러지셔서 비 무게를 못 버티고 흙과 나무는 쏟아져 집을 그대로 쓸고 지났습니다. 토사에 휩쓸린 70대 남성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충남 금산에서도 산이 무너지고 잘려 나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흙을 퍼내며 구조에 나섰지만 매몰된 6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시작이란 생각에 막막합니다. 여름마다 아주 죽겠어. 아주 이거 어쩌면 좋까 몰라. 산사태 때문에? 네, 산사태 때문에 여기. 더 이상 안 잠기고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전북에도 시간당 146mm,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전직명 기자입니다. 동네 골목 계단은 폭포로 변했습니다. 이미 길을 가득 채운 흙탕물은 집안까지 들어와 소용돌이 칩니다. 제가 지금 저 54년생 71살인데 처음 봤어요. 장대 같은 비가 3시간 동안 10시 반부터 때리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간 만에 146mm가 퍼부은 전북 군산 어청도입니다. 이만큼 쏟아지니 아파트 뒤에 세운 콘크리트 옹벽은 소용없었습니다. 밀고 들어온 토사는 주차된 차 바퀴를 다 덮을 정도로 남았습니다. 중장비로 걷어내도 언제 치울지 끝이 없습니다. 불어난 물에 전북 완주군 제방 100m는 잘라낸 듯 쓸려갔습니다. 4시부터 저기가 쿵쿵쿵쿵 소리 나더라고. 제방이 무너진 곳입니다. 전봇대가 넘어져 있고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던 자리는 돌덩이와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물은 마을까지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집 잃은 가족은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어떡할지를 모르겠어. 완주군이 지금 다 이렇게 침수가 됐다거든요. 학교담은 무너졌고 운동장은 펄밭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300mm 비에 전북 도로 2곳과 하천 제방 5곳이 무너졌습니다. 주민 18명이 고립됐다 고무통에 실리고 엎혀 구조됐습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주민들, 다음 주 다시 비가 쏟아진다는 소식에 더 막막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에 담긴 녹취 파일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뤄진 통화 녹취까지 모두 분석해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이미 그때부터 해병대 사성 장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순직 사건이 일어난 뒤 자신이 VIP에 얘기해주겠다며 사퇴를 만류했다고 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승진을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 대장으로 올려서 육해 공군과 함께 4군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 후엔 이를 위한 군기령이 개정됐고 연구 용역도 진행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전부터 이종호 씨는 이른바 골프 모임 추진 멤버들에게 이 해병대장 자리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기회야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그런데 최상병 사건 발생 후 나눈 대화에서 그 자리에 바로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을 앉히려고 했던 구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자신이 만류했다고 하면서 했던 말과 이어지는 맥락인 겁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별 3개인 현재 해병 사령관부터 만든 뒤 대장으로 바뀌면 노려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언론에 보내는 입장문에서 이 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가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번 의혹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서면 조사에서 이 씨와의 관계를 물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종호 씨가 대표였던 블랙펄 인베스트를 컨트롤 타워로 지목했습니다. 회사 임원이자 이 씨의 처남인 민모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주식 매매가 정리된 엑셀 파일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이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1차 서면 조사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지난해 여름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이 부분도 다시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와의 관계와 함께 주식 매수 경위를 질문한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2차 서면 질의서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지만 김 여사의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사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알기 전 서모 씨를 통해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고도 했는데 서 씨가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의 계좌와 운용을 비롯한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사건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이 사성 장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평소 이종호 씨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의 모임에서 해병대에서도 사성 장군이 나와야 한다. 그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아니지만 실제로 올해 삼성이던 합참 차장 자리가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신고자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실체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눈 사이였던 만큼 공익신고를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신고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공익신고자가 실제로 구명 로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게 저희가 확보한 이 녹취 파일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네, 확보한 녹취 파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평소에 해왔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씨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인맥을 마치 과시하듯이 말을 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할 땐 여사의 수행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부탁하려면 누구누구에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실명을 말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 여사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어느새 영부인이 됐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종호 씨는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씨는 JTBC 취재진에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아는 것은 맞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 때 알게 됐다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공익신고자는 저희가 보도한 녹취 파일을 비롯해 관련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선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이 씨를 포함한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종호 씨의 주장과 대통령 부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JTBC에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가 이 씨와 수년간 접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명 로비설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선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의혹을 일축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JTBC 강연입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임성근 전 사단장도 반론을 내놨습니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먼저 임성근 전 사단장. 어제 저희 보도 이후 두 차례 장문의 해명을 내놨죠. 네, 그 타임라인을 좀 보면서 해명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 이종섭 전 장관이 그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결재를 한 게 작년 7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이첩 보류 지시를 하게 되죠. 결재한 네. 거를 이제 번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점상 내가 구명 로비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종호 씨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시점이 그 이후인 8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로비를 했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임 전 사단장의 반론 따져볼까요? 뭐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녹취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네, 이게 뭐 8월 9일 통화죠. 네, 8월 9일 통화이긴 하지만 맥락을 보면 그 이미 임 전 사단장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 가리키는 시점이 꼭 8월 9일 당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화는 8월 9일이지만 그 송모 씨와 한 통화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이런 취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임 전 사단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종호 씨와 같이 이른바 이제 골프 모임 단톡방에 있었던 그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한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사의 표명 소식을 들었다. 건강 챙겨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받은 게 8월 2일 이후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다 맞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타임라인을 조금만 더 넓혀 보겠습니다. 임 전 사단장 말대로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건 7월 31일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맞는데 송 씨와의 문자가 오간 것으로 이렇게 오갔을 수 있는 8월 2일은 사건 이첩과 회수가 있었던 바로 그 당일이거든요. 그리고 8월 14일까지만 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돼 있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이제 1차 보고서에 그런데 8월 20일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됐다. 이 사실도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사단장 말이 다 맞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최초의 그 이첩 보류 지시와 무관할 뿐이지 이른바 뭐 골프 모임 추진 멤버였던 송 씨와의 연락 시점이 이 수사 외압 전체의 이후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이 녹취만으로 저희가 구명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아닙니다. 공수처도 이런 녹취를 좀 입수를 했으니까 정황상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임 전 사단장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의혹 제기에 가까운데 관련 녹취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자,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에게 반문한 공익신고자 있잖아요. 공익신고자가 왜 VIP라는 단어를 써서 물어봤냐. 이게 기획 의도가 있는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녹취 전체를 들어보면 VIP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건 이종호 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 씨는 어제 저랑 이제 통화를 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이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다. 이렇게 해당 발언에 대해서 해명도 직접 했습니다.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명을 했고 VIP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송모 씨가 이제 이종호 씨가 통화한 내용, 또 송 씨가 임 전 사단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을 공익신고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전혀 모르고 또 구명 로비도 없었다. 이게 이제 이종호 씨 또 임 전 사단장의 공통적인 해명이거든요. 이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종호 씨 스스로도 어제 그 녹취 저희 보도를 보고 나니까 아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좀 들리게 말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이 녹취의 당사자인 이종호 씨도 있는 그대로 해명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임 전 사단장이 남의 녹취를 가지고 이런 기획서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임 전 사단장 또 그 언론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뭐 구명 로비를 해서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 네. 공수처는 JTBC 보도 이전에 이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보도로 인해서 기획돼서 착수한 게 아니고 네. 또 저희는 있는 그대로 녹취 그리고 또 당사자들의 해명, 이종호 씨 또 송모 씨 다 통화를 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와 이제 통화한 거는 최근 수년 동안은 절대로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알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 5건을 보냈던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갈등설도 처음 불거졌는데 두 사람 갈등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직을 맡기 직전부터 시작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당시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 뜻을 내비치자 대통령실이 이걸 문제 삼으면서 사퇴를 압박했던 겁니다. 유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5건의 문자 가운데 가장 처음 발송된 1월 15일 문자입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다. 대통령을 뜻하는 V와 한 번만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냐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가 이때부터 불편한 관계였단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한 후보는 비대위원장 취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 특검 문제로 이미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발단은 위원장 취임 직전 특검 조건부 수용을 시사했던 이 발언입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는 압박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후보가 당황해하자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후보를 지칭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는 이후 더 이상 김건희 특검 문제로는 각을 세우지 않았고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갈등은 재차 수면 위로 드러났고 김 여사의 문자는 이미 두 사람의 숨겨진 갈등이 있었다는 걸 드러낸 셈입니다. 문자 공개 배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 측에선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교수가 지난 4월 총선 직후 김건희 여사와 1시간 가까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진 교수는 당시 김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오히려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직후 약 2년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김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는 발언을 했다고 JTBC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5건과 마찬가지로 대국민 사과보다는 한 후보의 분노에 방점을 둔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 교수는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의 중재에 실제 나섰다고도 했습니다. 한 후보에게 반년 만에 연락이 와서 성사된 5월 초 식사 자리에서 이제는 앙금을 털고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후보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는 게 진 교수의 주장입니다. 진 교수는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전대 국면이 펼쳐진 이후 한 후보에게 김 여사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왔다면서 다시 중재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불발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총선 당시 한 후보 때문에 김 여사가 사과하지 못했다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공격. 진 교수는 지금 상황을 보니 김 여사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JTBC에 토로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함께 후보들 간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러다 당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후보들 간의 의혹 제기와 비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하혜빈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 측근들이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부 모든 시계침이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변 인물들, 그다음 검찰 출신의 측근, 공천심사 권한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전부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한동훈 후보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이러한 논쟁에 대해 윤상현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례대표 사천 논란 계속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총선 백서를 발간하는 게 이런 어떤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구태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뭐 줄 세우기, 줄 서기가 이렇게 극에 달한 전당대회를 처음 봤고요. 김 여사 문자 논란에 총선 당시 공천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더해지면서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합동연설회에선 각 후보 측 지지자들의 격한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 비방전이 격화되자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연설회를 지켜본 한 중진 의원은 비판이 비방으로 이어지고 인신공격이 과해지고 있어서 당의 분열을 초래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 마치 대선 출정식 같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연임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이 전 대표는 가장 먼저 민생을 해결하겠다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 국가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벅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1시간 50분 동안에 걸친 회견 동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은 최소화하고 주 4일제나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정책 발표에 주력했습니다. 현장엔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자와 시도당 위원장 후보들까지 몰리면서 당내에선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제왕적 1인 정당이 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연임 도전이야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이 제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왕적 또는 사당화, 민주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선 내란 시도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 논란이 된 종부세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갈등과 저항을 만들었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강원 동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주점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주점을 자주 찾으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유흥주점 앞으로 다가옵니다. 주차하는 듯하다 맞은편으로 이동하고 다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합니다. 25분 뒤 검은색 옷차림 남성이 길을 건넙니다. 그리고 정확히 2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이제 들락거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했는데. 45살 김모 씨. 새벽 2시 50분쯤
유흥주점에서 50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아 범행 장소까지 왔습니다. 범행 뒤 다시 차를 몰아 도망쳤습니다. 숨진 여성은 자녀 2명을 둔 주부였습니다. 주점 주방에서 새벽까지 음식 만들다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2시간 30분 만에 차로 약 10분 거리 공원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이 주점을 드나들며 피해자를 쫓아다녔습니다. 계속 이렇게 수근거린다. 안 만나주니까 좀 수긍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범행 뒤 아직까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경찰 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게 수면제 등을 대신 처방받아준 혐의로 두산 베어스 현역 선수 8명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준주전급으로 활약해온 선수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오재원 씨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현역 때도 마약 투약하셨나요? 오 씨는 주변 동료들을 통해 대리 처방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23명인데 13명은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특히 8명은 지금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이 가운데 4명은 준주전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두산 베어스 선수 중 1명은 군인 신분일 때 오 씨에게 수면제를 대신 전해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병원의 행정원장과 의사는 오 씨 지인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등을 진료나 처방 없이 건넨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두 29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은퇴 이전인 2020년 초부터 이런 방식으로 마약류를 건네받아 복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측은 피의 사실을 알게 된 지난 4월부터 관련 선수들은 경기 출전에서 제외했다며 위계 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리 처방을 받아준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징계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차피 벌금형이라며 대신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의 팬들도 법정에 왔는데 한 팬이 김 씨의 어머니를 사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 40일 만에 공개된 자리에 나온 겁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김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사고 직후 한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소속사 본부장은 또 다른 매니저에게 내가 그냥 초범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며 어차피 벌금형이다. 내가 한 거로 해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는 김 씨 팬 수십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이 김 씨의 어머니라면서 우리 애가 잘못한 거 맞지만 겁이 많아서 그렇다며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씨의 아버지만 왔을 뿐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 팬이 사칭을 한 겁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혀 오늘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드럼통 안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까지 2명을 붙잡았고 마지막 남은 1명을 쫓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입니다. 조명이 주변을 밝힙니다. 현지 경찰들이 드럼통을 끌어올립니다. 시멘트가 가득한 통 안에서 34살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범 김모 씨 등 일당 3명은 납치한 남성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봤다며 우리 돈 1억여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있었던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입니다. 공범 3명 가운데 1명은 전북 정읍에서 붙잡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안 합니까? 안 해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 뭐 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범 20대 이모 씨가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망친 이 씨는 도주 5일 만에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서 붙잡혔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태국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태국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강제 추방 형식으로 이 씨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씨가 붙잡힌 지 58일 만입니다. 경찰은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주범 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5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학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특혜 논란까지 감수한 조치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오늘 발표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선 각 대학이 학기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1학기를 연장해 2학기에 원격 보충 수업으로 같이 듣게 하거나 올해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은 내년에 추가 학기를 통해 이수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F학점 대신 I학점 제도를 새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과목도 나중에 수업을 듣는 등 보완하면 다시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집단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좀 유급이나 학점 같은 경우에는 특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의대생들이 더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혜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낮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2,000명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도 많은 비가 올 걸로 예상했지만 정작 더 아래쪽인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1시간 동안 무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양이 쏟아진 곳도 많았는데 예측과 왜 이렇게 달랐는지 강나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구름의 움직임입니다. 보라색 구간이 시간당 50mm 안팎 강한 비가 퍼부은 곳인데 서해상에서 충청권을 지나 더 아래인 남부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정작 밤사이 많은 비가 예고됐던 수도권은 거의 비켜간 겁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많게는 150mm 정도 내리겠다던 예보치도 어긋났습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전북 군산 어청도에 276mm, 충남 서천에 257mm의 비가 내렸고 군산의 경우 오늘 새벽 1시간 사이에만 131.7mm의 비가 내리면서 역대 최고치이자 200년에 한 번 내릴 양을 기록했습니다. 남북으로 유난히 폭이 좁은 정체전선의 특성상 압축된 비구름의 작은 움직임도 가까운 지역끼리 날씨를 가르곤 하는데 이 비구름대가 언제 어디로 얼마만큼 이동할지는 슈퍼컴퓨터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실제 장마가 껴있는 7월의 기상 예측 정확도는 78%로 96%인 가을에 비해 낮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서쪽에서 자주 유입되는 저기압도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면서 강한 비구름의 위치를 좌우하는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던 이번 저기압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수도권은 폭우를 피했지만 그 아래 지역이 물폭탄을 맞은 겁니다. 북쪽의 건조 공기의 남하가 더욱 강해지면서 약 50km가량 남쪽으로 형성이 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였던 이 강한 비구름대는 이 서울, 경기도까지는 북상하지 못하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 체감온도가 31도를 오르내리며 무덥겠고 전북과 경북 일부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희생자가 나오는 곳이 바로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 같은 곳들이죠.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손 쓸 틈도 없이 목숨을 잃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민정 기자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들이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2년 전 폭우 때 7명이 희생된 포항 지하주차장 모습입니다. 차를 옮기려고 들어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같은 해 서울 관악구에선 일가족 3명이 물이 차오르는 반지하 방에서 손 쓸 틈도 없이 숨졌습니다. 이런 지하 공간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문 밖에는 제 무릎 아래인 30cm가량 물이 차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힘을 실어서 열으니까 문이 쉽게 열립니다. 하지만 무릎이 높이인 50cm까지 물이 차오르면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무릎 아래가 탈출 골든타임인 겁니다. 혹시 이제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는요, 현재 밑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 상류 쪽으로 이게 물 자체가 흘러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발목 정도까지 물이 찬다. 그러면 그때 빨리 이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 계단으로 올라갈 땐 발목 정도만 물이 차도 위험합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니 물살에 밀려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입니다. 지하 계단을 통해 쏟아질 경우에는 발목 정도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중심을 잡고 있기 힘듭니다. 무릎 정도에서는 실족하거나 물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난간에 몸을 바싹 붙이고 운동화를 신은 채 올라가야 합니다. 슬리퍼와 하이를 신었을 경우에는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하 공간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물을 빼내려 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의 후보 사퇴 요구가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바이든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연설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 대결을 하자며 바이든을 자극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고령과 인지력 저하를 의심받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험대가 된 나토 정상회의. 이를 의식한 듯 보다 힘있고 단호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Ukraine can and will stop Putin. 뉴욕타임스는 연설에 실수가 없었고 쉰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프롬프터를 읽으며 한 연설이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터져나온 후보 사퇴론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던 상하원 의원 모임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내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바이든의 최후 통첩이 먹힌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He just has to step down because he can't win, and my colleagues need to recognize tha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틈을 노리고 바이든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며 남자 대 남자로 토론과 골프 대결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I'm also officially challenging Crooked Joe to an 18-hole golf match right here.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와 이상한 장난을 할 시간이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에선 매년 총기 사고로 4만 명 넘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언제든 90초 만에 총알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가 등장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마트 안 음료 냉장고 옆 무인 단말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화면을 누르자 제품 목록이 뜨는데 총알입니다. 24시간 언제든 마트에서 우유를 사듯 총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총알 자판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인식해 신분증과 동일한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총알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알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90초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총에 맞아 숨지는 사람은 4만 명이 넘는 상황. 총알 자판기로 더 많은 총격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If you're a responsible person, you don't mind walking up to a counter and saying, hey, I need some .380 ammo, or you're dealing with something that can take someone's life. So I think that's not too much of a price to ask. 또 해킹 위험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 판매법보다 더 안전하다고 자판기 업체 측은 주장합니다. One thing that you don't get in traditional retailers when it comes to ID verification is depending on the store employee, a lot of times a person's not carded to begin with or ask for their ID.
총알 자판기 업체 측은 현재 9개 주에 걸쳐 마트 200여 곳에서 총알 자판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울산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발표되면서 그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선임 이유와 절차를 두고 축구협회 내부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요. 홍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 발표 후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진이죠. 원래 안 가신다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가시는 거니까. 누구보다도 팬들은 감독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말이 되나 도대체 왜? 너무 실망스럽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확정되고 치르는 첫 경기이자 울산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기. 경기 시작 전부터 울산 팬들은 여러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관중석엔 팬들의 항의가 담긴 걸개도 걸렸습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표팀 감독직을 거절한 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배경이 뭔지 계속 물었습니다. 한참 시즌이 진행 중일 때 더구나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대표팀 감독으로 떠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팬들을 실망시킨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팬들의 반발. 울산 구단은 홍명보 감독을 멋지게 보내주자고 입장문을 냈지만 이것으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목은 홍 감독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 왜냐면 지금 30분 있다가 이제 킥오프인데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그분들의 어떤 감정이 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 감독의 해명과 사과에도 늘 환호로 가득했던 울산 관중석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뉴스룸에 출연해 던진 한마디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통해 드러난 축구협회의 현재를 진단한 건데요. 방송이 끝나고 시간상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협회라는 메신저의 문제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신뢰를 잃고 나니까 메신저가 하는 모든 말은 믿지 못하는 말이 이제 되는 거죠.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빌드업 중심의 한국식 축구를 빨리 실현하기 위해 홍명보 감독이 가장 알맞는다는 판단을 내린 설명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한국 축구라는 포맷을 만들어 놓고 누구가 맞지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한국 사람밖에 맞는 게 없거든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쟁은 박주호 위원의 내부 비판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기구에 참여했던 박 위원이 비밀을 누설했다고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놓고도 논쟁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미리 예상했던 이천수 전 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도 오늘 입장을 했는데요. 감독 선임을 둘러싼 문제를 밝히려고 나선 박주호 위원을 응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못났지 선배들이. 축구인들이 좀 멋있게 늙어야 되는데 멋없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호 같은 후배가. 난 진짜 주호한테 미안하거든 솔직히. 상대 선수의 공을 뺏어서 지동원 선수가 왼발로 때립니다. 골대 맞고 골키퍼 맞고 골. 이건 누구의 득점일까요? 지난밤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갔습니다. 지금도 폭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하룻밤 누적 강수량이 200mm가 훌쩍 넘는 곳이 많았고요. 군산 어청도에는 단 1시간 만에 146mm가 쏟아져 내리면서 지역 기상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충북과 영남 지역은 오늘 늦은 밤까지, 제주는 모레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서 산사태 등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조 증상을 잘 살피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도 폭염이 지속되겠고요. 자외선도 강해서 더욱 뜨겁겠습니다. 장맛비는 쉬어가지만 내일 전국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서울과 청주 31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